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가 중국의 경제적 예속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러시아 극동 지역의 거주민을 집중적으로 보내면서 일부 지역에서 경제적 지배력을 이미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에 대한 중국의 속셈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혹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일부 지역을 점령할 때 쓰던 그 방식, 그러니까 그림자 영토 점령 작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낳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간의 영토 분쟁 가능성에 대해서 Y타임스가 파헤쳐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2일 중국과 러시아가 국제 무대에서 무제한 파트너십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치열한 영토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접경 지역인 연해병강주, 그러니까 연해주라고 그러죠. 이 연해주에 중국인 농부들의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정치 경제적 영향력이 현지인들을 압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여기서 연해병강주, 그러니까 연해주라는 것은 1860년 청나라가 러시아에 양도한 지역으로 모스크바에서 남동쪽으로 약 6,400km 떨어져 있고 러시아의 극동 연방 관구의 극동 경제지구에 속하는 지역입니다. 러시아로는 이 바다와 접하고 있다는 의미의 프리모르스키 병강주를 한자로 훈차해가지고 연해주, 연해병강주 이렇게 부릅니다. 주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블라디보스톡입니다. 눈여겨볼 것은 이 지역에 베이징의 정책 이반자들과 중국 민족주의자들이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중국 자연자원부가 지난해 2월에 공공지도 내용 표시 규격을 배포를 했는데 이 중 규격의 제14조는 한어, 그러니까 한자어 병음과 외국어로 된 지도를 제외하고 러시아의 8개 지명을 표기할 때 중문 이름도 괄호 안에 함께 표기해야 된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이런 소식은 대만의 연합신문이 지난해 2월 24일 중국 정부가 중국어로 된 지도를 제작할 때 러시아 내 지역 8개 중문 표기를 병행하도록 했다라고 보도한 바 있었는데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통신사가 이를 공식 확인하면서 러시아에서도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겁니다. 이때 중국은 블라디보스톡을 하이선와이로 변기해서 표기를 했습니다. 사실 일부 러시아 영토 지역에 대해서 중국어 한자 변기, 이 문제는 국가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로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해당 지역들이 과거 중국의 고유 영토였다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자칫 이들 영토로 인해 가지고 국경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하는 걸 말해줍니다. 분명한 것은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결코 동맹으로 갈 수 없는 관계라는 점입니다. 지난 2022년 9월 8일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러시아하고의 정당한 협력은 자제할 필요가 없다 하는 제목의 사설에서 두 독립 강대국은 화이부동이고 동맹이 아닌 동반자다, 이렇게 지칭을 했습니다. 여기서 화이부동은 공자가 논어에서 군자는 화이부동하고 소인은 동의불허하다, 이렇게 말한 데서 비롯된 성어인데요. 조화를 이루되 같아지지는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환구시보가 이런 표현을 쓴 것은 한마디로 중국과 러시아가 한편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피를 나눈 동맹은 결코 될 수 없는 관계다 하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중국에게 있어서 러시아는 한때 주적이었고 또 앙숙 관계였습니다. 두 나라 사이의 국경 자체가 무려 4,380km에 이르기 때문에 사실 바람잘날 없는 관계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1689년 청나라와 러시아 제국 간의 네르친스키 조약을 맺을 때도 국경 분쟁은 심각했습니다. 1685년, 1686년 두 차례 걸친 알바진 전투에서 러시아는 청나라에 참담하게 패배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두 나라 모두 전쟁 지속보다는 평화를 원하면서 국경 협상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이후로 러시아는 아무르강 유역을 지배하려는 야심을 접게 됩니다. 사실 네르친스크 조약은 중국으로서는 서양 국가하고의 첫 번째 협정이고 양국의 평등한 기초 위에 체결된 협정입니다.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고 변방국은 오랑캐라는 중화주의가 표기된 국제협정이기도 합니다. 네르친스크 조약 이후에 청나라의 기력이 쇠하면서 170년 후인 1858년 아이온 조약으로
흑룡강 이북을 빼앗겼고 2년 후인 1860년 베이징 조약으로 연해주마저 빼앗겨 버렸습니다. 오늘날 중국과 러시아의 국경선은 이때 그어진 겁니다. 그리고 1840년 아편 전쟁이 벌어졌을 때 패배한 중국은 영국과 난징 조약, 1842년이죠. 이 난징 조약을 맺으면서 홍콩을 강탈당했던 겁니다. 그로부터 18년 후인 1860년 2차 아편 전쟁 끝에 러시아도 중국과 베이징 조약을 맺고 블라디보스톡을 포함해서 중국의 극동 영토 상당 부분을 빼앗았습니다. 중국으로서는 대치욕을 당한 겁니다. 1969년에도 헤이룽장성 우수리강, 그러니까 러시아 말로는 아무르강인데요. 이 우수리강 중류에 전바우다오가 있는데 이 전바우다오, 러시아명으로는 다만스키 섬입니다. 이걸 두고 서로 자국 영토라 그러면서 두 차례나 전투를 벌였습니다. 양측 국경 수비대에 간 주먹질로 시작된 싸움은 탱크와 다연장 로켓까지 동원된 전투로 확대됐습니다. 심지어 러시아는 중국의 핵 공격 계획까지 세울 정도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국과 소련 간의 관계는 공산주의 정부가 두 나라 모두 들어섰음에도 다툼은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중국은 러시아를 수정주의라고 말하고 있고 러시아는 중국을 교조주의라고 맹비난하면서 갈등은 지속됐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두 나라 사이에서는 이 전바우다오, 그러니까 러시아명으로는 다만스키 섬 이 영유권 분쟁이 일어나면서 충돌했던 겁니다. 그해 9월 더 이상의 확전을 막기 위해서 애매한 형태로 일단 분쟁은 중단됐고 이후 2001년 20년 기한에 중러 우호 협력 조약을 체결하면서 일단락됐습니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은 푸틴과의 회담을 통해서 이 조약을 5년 더 연장했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중국은 길고 긴 국경선에 군 병력을 각각 81만 4천 명, 65만 8천 명을 배치하면서 대치 상태를 유지해 왔습니다. 중국이 미국과 화해를 한 것도 소련의 위협을 견제하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그 당시만 해도 중국은 자유진영인 미국보다 러시아를 더 경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1년 7월 16일 설린 5 협력조약을 체결해서 영토 문제를 비롯한 각종 분쟁을 해결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장쩌민 주석과 푸틴 대통령 간에 맺어진 조약이었습니다. 이렇게 때론 경쟁 관계가 되기도 했고 그러다가 또 미국에 맞서서 같은 목소리를 내기도 하는 그런 행보를 이 두 나라가 보여왔던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협력을 하면서도 군사동맹은 맺지 않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화민족의 유대한 부흥을 위해서 잃어버린 영토의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치 러시아의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러시아 일부였다고 주장하면서 영토 탈환 작전을 펼쳤고 이를 위해서 러시아 거주민들을 집중적으로 살게 하면서 나중에는 이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전쟁을 일으킨 것과 같은 방식으로 중국도 러시아에 대한 영토 회복을 노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은 지금도 대만을 중국이 일부라고 주장하고 있고 필리핀, 베트남 같은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싸고 분쟁을 일으키고 있죠. 그런데 이런 영토 분쟁이 앞으로 러시아를 향할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중요한 이유가 중국 당국이 앞장서 가지고 중국인들을 러시아하고의 국경 지역에 집중적으로 영주를 시키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실제로 중국 북동부의 탄광 지역인 허강이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니까 이 지역의 농부들이 대대적으로 러시아 변경 지역으로 이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스팀슨 센터의 중국 프로그램 책임자인 윤선은 뉴스위크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국인의 러시아 지역의 대량 유입은 러시아의 통제에 도전할 수 있다 그러면서 주권 문제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현지에서 중국인 농부들을 어떻게 관리할지가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물론 지금 같은 중러 관계 속에서 영토 분쟁이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양국 간 갈등이 다시 불거진다면 이 지역에서의 영토 분쟁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돈바스 지역에 그랬던 것 같이 해당 지역 주민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중국도 러시아와의 국경 지역, 특히 이 연해주에 무장 세력을 파견할 수도 있을 겁니다. 특히 중국의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중국이 러시아를 자극하는 영토 분쟁을 벌인다 할지라도 러시아가 강력하게 대응할 수 없다는 점도 앞으로 주목할 부분입니다. 뉴스위크도 이와 관련해서 위안화에 대한 러시아의 의존도가 확대될수록
양국 간에 이 외교적 긴장이나 무역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푸틴을 공경에 빠뜨리고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직면한 경제적 도전에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눈여겨볼 것은 러시아 극동도시 블라디보스토크가 불과 163년 전인 1860년까지는 중국 영토였다는 점이죠.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문제의 이 베이징 조약 때문에 블라디보스토크를 이 러시아에 넘겨줬죠. 그런데 이 베이징 조약이 2년 후인 2026년에 유효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만약 그때 이 베이징 조약을 연장하지 않는다고 시진핑이 선언한다면 중국과 러시아 간에 또다시 국경 분쟁이 발발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천추의한과 같은 베이징 조약을 파기를 하고 네르친스크 조약 당시로 되돌아가는 것이 중요한 국가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중국은 1860년에 맺어진 치욕의 베이징 조약을 파기를 하고 1689년에 네르친스크 조약으로 되돌아가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는 러시아에게 1689년 이후 점령하고 있는 러시아의 극동지역을 연해주를 중국에 반환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물론 러시아가 군사 강대국으로 우뚝 서 있다면 불가능하겠지만 그런 러시아 전성시대는 이미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게 중국에게는 엄청난 기회라는 겁니다. 당연히 1689년에 네르친스크 조약을 들이밀면서 고토 회복에 나서려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중국은 지금 바로 그 절호의 시기가 올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3년임을 넘어서 종신집권으로 가는 시진핑 주석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외치고 있습니다. 시진핑에게는 과거 청나라 시대 말에 있었던 치욕의 역사를 씻어내고 다시 원대한 제국으로 부활해야 된다는 그 꿈을 한시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청나라 말의 대표적 불평등 조약이었던 베이징 조약으로 러시아에 빼앗긴 블라디보스토크 등의 실지 회복은 시진핑에 있어서 당면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이를 보는 푸틴의 심정은 어떠할까요? 러시아 제국의 붕괴를 기다리는 시진핑의 모습을 떠올리지는 않았을까요? 국제정세는 이렇게 영원한 동맹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는 냉혹한 겁니다. 이탐 정세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